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이번 10라운드 5월 1일 경기를 하나 리뷰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는 집중해서, 나름대로 좀 집중해서 보겠다고 한 경기만 봤어요. 제가 원래 경기가 같은 시간에 여러 개 열리면 막 두 개씩도 보고, 세 개씩, 예전에는 세 개씩도 봤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피곤해가지고 한 경기만 봤는데, 경기들이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 대구 울산 경기를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 하려고 하는데, 이 경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대구가 뭔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 서울하고 경기 끝나고 리뷰를 할 때, 대구 올해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절망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진짜 어렵겠다, 강등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경기력에서 좋아진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는 차차 뒤에서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은 제가 여기 좀 제목을 일부러 좀 대비되게 썼어요. 이게 이제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뭔가 문구를 맞춰서 반대되는 내용을 쓰면 사람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썼지만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울산은 그대로다라고 쓴 게 절대 나쁜 의미는 아니고, 울산이 최근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경기도 제가 리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경기를 제대로 못 보기도 못 봤고, 어, 그, 괜히 떨어졌는데 제가 막 리뷰를 이렇다 저렇다 막 하면서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싫어서 리뷰를 안 드렸었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 울산 참 그대로다, 얘네는 하여튼 참 그대로야, 꾸준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대비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씩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포항 뭐 강원전 경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전북하고 저기 인천하고 전북 경기도 너무 재밌었고, 하나가 어디였죠? 나머지 제가 하이라이트만 다 돌려봤는데, 제주하고 광주, 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몸이 하나라서 아쉽다. K리그 참 재밌는 경기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무 오프닝이 길어지고 있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K리그는 꾸준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말 경기에 좀 노잼 경기들이 많았죠. 저도 스틸레드 갔는데 인천하고 막 비기고 하니까 나름의 재미는 있었지만 골 터지는 것만큼의 재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 경기가 막 다 재밌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뭐 눈물의 여왕, 그 드라마도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는 걸 봤는데, 그것도 보면 재미없는 부분이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따라가면서 보셔야 더 재밌지, 이거를 그냥 90분 경기가 완결됐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구도 경기를 졌잖아요. 근데 왜 재밌어요? 이 팀이 이 90분 동안 경기를 끈질기게 해서 졌지만, 멋지게 싸운 것도 있지만, 또 한 세네 경기 전까지 못했거든요. 엄청 못하고 뭔가 이게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 했었는데, 오늘 달라. 울산 1위 이제 올라갔다는데, 싸우는 것부터가 달라. 이 재밌네. 이렇게 가서, 그럼 다음 경기 가면 이길라나? 이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영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재밌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영업하시려고 할 때, 이번 경기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우리 팀 스타일이 조금 수비적이야. 그리고 역습 잘해. 그런 거니까 오늘 와보고 한 두세 번만 더 와봐. 그때까지 재미없으면 내가 더 영업 안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그 주중 경기들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기가 막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라운드였습니다. 네. 잡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구랑 울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FC는 박창영 감독님이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술적인 색깔을 유지하는 거에서 조금 변화를 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고민거리,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안 좋을 거다라고 리뷰를 드리면서도 그랬는데, 김광산 선수가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홍정훈 선수도 있었던 자리고, 또 뭐 조진우 선수는 보통 스토퍼긴 했지만, 지난 시즌까지 이제 그래도 수비에서 잘해줬던 선수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고, 김광산 선수는 이번 시즌 초에 수비의 거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부천 FC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빠진 자리를 메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솔직히 대구에 있는 김진혁, 그다음에 고명석 선수가 뭐
능력이 부족한 선수라고 막 이렇게까지 폄하할 정도는 아니지만 좋은 선수들이죠. 좋은 선수들이지만 계속 3백에서 이제 지금 대구는 이 전술을 준비해 왔던 상황이고 또 김진적 선수는 공격수 대전에 봤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4-4이면 아무래도 센터백들의 개인 역량이 중요한데 이게 확실하느냐라는 게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김광산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센터백이 누가 들어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황재원으로 채우는 어떤 변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기도 잘 보시면 잠깐 불러올까요? 이번 경기도 잘 보시면 황재원 선수가 이제 이 위치에 있는 2번을 제가 2번을 일부러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뭐 어제 박문성 해설위원도 많이 짚어주시던데 나름대로 전술적 대응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구가 5-4-1 형태 사실 5-4-1에 가깝죠. 이번 경기 또 3-4-3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비할 때는 5-4-1에 가까운데 이렇게 두 줄로 수비를 펼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들이죠. 이렇게 사이 공간들. 네. 이 사이 공간에 들어와서 공 받는 게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딸려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수비가 원래 이렇게 쉽게 두진 않지만 잘 들어왔다 좌우로 돌리다 잘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 볼이 투입이 됐어요. 이런 위치다. 볼이 투입이 되면 여기를 이 선수가 잡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측면이 열리게 되고요. 보통은 제가 보기엔 이 선수가 나가야 돼요. 여기를 전개하고 있던 선수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달려오면서 어깨가 먼저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여기를 앞에 서서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지키고 있던 이 공간의 뒷공간, 요 공간이 열리게 되고 여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5-4-1이라서 수비가 많긴 하지만 자주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거를 파회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걸 또 울산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여기 공격 2선에 투입해서 그쪽에서 풀어가는 걸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제는 황재원 선수가 중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죠. 왜냐면 요 바깥쪽에 본인들 수비 블록 바깥쪽에 있을 때는 황재원 선수가 중앙 쪽에 있는 것 같다가 미드필더에 투입되고 뭐 이쪽에 있는 이 공격 2선에 투입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이 선수를 제어하고 여기가 이렇게 뒤를 지키는 전형적인 수비수들이 마틴 아담 쪽을 제어하고 오히려 이제 빠르고 기술이 있는 공격 2선을 황재원 선수가 제어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곧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황재원 선수가 공격 2선을 제가 커버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오른쪽 윙포워드일 수도 있고 또 중앙에 있는 이청용도 있을 수 있고 강영구 선수도 사실 중앙 플레이어 중앙 성향이 있고 또 김민우 선수도 사실 좌우 안 가리고 중앙에서 뛰었던 선수다 보니까 황재원 선수가 좀 커버할 범위가 넓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볼 투입될 때 예를 들어서 황재원 선수가 나가서 제어를 하고 나면 이쪽 선수가 또 빌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반대쪽에 있던 요시노가 내려오든 뭐 벨톨라가 여기를 도와주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쪽 측면에서는 수비를 견고하게 가져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이 계획한 것이 있었고 그게 잘 돌아갔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황재원 선수가 이제 되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드리블 돌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전진성이 있는 선수고 풀백 선수답게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도 봤던 선수인 것 그런 성향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도 공을 주도적으로 이동시키고 돌리면서 이 전체 빌드업의 흐름을 많이 잡아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빌드업이라는 거를 어떤 뭐 단순히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과 어떤 전체적인 판을 읽는 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마추어 얘기를 해서 좀 프로 경기에서 아마추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게 좀 기술이 좋은 선수들, 볼을 다루는 기술이 좋은 선수들하고 어떤 이 경기를 읽는 눈이 좀 다른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추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볼 잘 다루는데 좀 축구는 못해요. 기술은 좋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여기를 주겠다 해서 공을 줄 게 아니라 저기를 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전 축구 지능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저 선수한테 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선수한테 주면 이 선수가 여기 주고 이게 절로 나가면 편해질 거야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보통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에서 빌드업 좋은 선수들이 그런 게 좋거든요. 첫 번째 선택이 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런 거를 예측하고 분명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황재현 선수가 좋다 보니까 후방에서 그런 쪽을 주도할 수 있게 좀 자리를 깔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진 점을 좀 말씀드리면, 황재현 시프트가 첫 번째라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면, 대구가 최근에는 외국인 선수들, 특히나 세징야가 다치기도 했고 외국인 선수들이 주전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공격수에 있는 에드가도 어저께 후반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력이나 개인 능력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나 지금 대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젊고 부지런한 선수들이 많고 저돌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 수원FC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리뷰 드리면서 전반전에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많이 뛰는 선수들을 통해서 공격도 열심히 하고 수비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그렇게 상대를 괴롭혀서 힘을 빼놓은 후에 후반에 차라리 에드가나 뭐 세징야가 이제 회복한 다음에 바셀루스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서 개인 능력으로 흔드는 거는 후반 막판에 흔드는 걸로도 득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어제 경기를 보니까 어제도 고재현, 정재상, 박용희 이 선수가 세 선수가 나와서 공격진을 흔들기 시작했는데 꽤 전방 압박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것들, 그다음 득점도 박용희 선수가 터뜨렸고, 그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구가 지난 그 최영건 감독님 체제에서 잘 안 됐던 것들이 뭔가 둔중했어요. 젊은 팀이고 원래 수비를 많이 하고 잘 뛰는 팀이었는데 이 팀이 뭔가 느려진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공격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적극성에서 벌써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최영건 감독님 체제에서는 약간 스타일이 우리가 잘 해왔으니까 그걸 유지해가자라는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 그러면, 그게 한 두 시즌 정도 보내면서 잘해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틀을 유지하는 형태였다 그러면, 지금 감독님이 딱 바뀌면서 이게 무슨 감독님의 역량 차이를 막 이렇게 짚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상황에서 타겟책을 내라고 새로운 감독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기용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 기자 생활 그만둔 지 한참 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지만, 조광래 사장님이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뭐 고요한, 이청용 이런 선수들을 발굴했다는 거 아닙니까? 송진영 이런 선수들을 그 중학교 선수 때부터 쟤는 떡잎이 다르다 해서 이제 FC 서울로 데려왔었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대구 FC 담당을 꽤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식사할 기회도 있고 몇 번 했었는데 여쭤볼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도 고등학교 대회를 돌아다니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데려왔던 선수들이 예전에 대구에서 또 그 잘했던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많았고, 근데 그 중에 뭐 다 터지는 건 아니죠. 다 이렇게 연착륙하는 선수들은 아닌데 그런 선수들을 잘 데려오죠. 고재현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데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잘했던 박용희 선수도 되게 젊은 선수고, 정재상 선수도 그렇고, 또 후반에 들어온 박지현 선수 뭐 퇴장 위기가 약간 있긴 했지만 이 선수도 한두 장면에서 번뜩이는 장면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의 힘도 있지만 안정적인 어떤 수비를 펼쳐줄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진 그 알짜배기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한 방이 더해져야 되고, 동시에 하나 더해지는 게 저런 애가 있었어 하면서 터지는 선수들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세요. 김대원 있었죠. 정승원 있었죠. 고재현 있었죠. 그다음에 황재원도 그렇게 큰 선수고요. 예. 잘한다 했지만 그게 아마추어에서 잘했다는 거지 프로에서 입증이 안 됐던 선수들이 하나씩 터져줘야 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정재상 선수나 박영민 선수가 보여주는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죠. 예. 그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젊은 선수들을 잘못 뽑아서 대구에 쓸 선수가 없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약간 조금 그 잘해왔던 그 지난 시즌 잘했기 때문에 조금 밀려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마 B팀에서 또 무럭무럭 경험치를 먹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분명 있었다.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근데 지금 감독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기회를 받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시면은 그 전방 압박을 계속 시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강팀처럼 하진 않아요. 근데 잘하는 팀입니다. 이건 이 팀 잘하는 팀인 게 뭐냐면, 울산이 점유를 잡았다고 판단이 딱 들면 오사일로 내려서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딱 내려섭니다. 근데 본인들이 역습을 시도하다가 공을 딱 뺏겨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그냥 전방 압박을 해버려요. 그래서 롱킥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측면 쪽에서, 울산도
거기서 실수하면 공을 뺏겨가지고 역습 찬스를 주면 안 되니까 차분하게 공을 돌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백패스도 나오고 측면 넓은 쪽으로 보내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오른쪽에서 전방 압박을 막 공격을 역습을 시도하다가 여기서 잘리게 됐어요. 그러면 울산 선수들도 막 따라 내려오고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을 뺏겼을 때 여기서 공을 딱 뺏겼을 때 여기서 그냥 역습을 줘버리면 여기 대구 선수들도 같이 따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여기서 재역습을 주면 지금 아까에 비해서 여기 공간들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럼 넓어지고 여기서는 막 투입하고 막 공간을 이용하기가 쉬워지니까 이럴 때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딱 뭔가 뺏긴 것 같다 싶으면 여기 있는 공격하던 선수들 같이 따라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냥 물러서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갖다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럼 여기서 뚫고 나올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이게 뒤로 가서 한번 이 속도를 제어하면 본인들이 다시 내려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면 가던 공격수가 같이 그냥 압박을 해버립니다. 이거 골키퍼한테 백패스 유도하고 그때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압박 라인을 여기 잡아버리는 거죠. 한 번. 그러면 여기서 주고 받고 돌리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서서히 안정적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무서운 게 본인들이 역습을 하다가 뺏겨서 다시 상대의 역습이 재개될 때가 제일 무서우니까 그거는 그냥 가서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전방 압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상대가 뒤로 돌리면 억지로 뺏으려고 안 하고 조금씩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속도가 빠를 때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술이 전반전에 잘 먹혔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가 이거 괜찮는데 근데 이제 불안 요소는 있다. 역시 외국인 선수들이 한 방이 있고 국내 선수들이 지난 전북전에서 대구 선수들이 득점한 걸 봤지만 아무래도 이 울산이나 그 또 수비수들 대체로 K리그 선수들이 워낙 억세기 때문에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개인 능력을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는 역시 바셀루스 또 저기 세징야 에드가가 또 한 방씩 해줘야 될 것이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 6라운드 7라운드 때 봤던 경기력보다 훨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을 해결해 줄 만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아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좀 평가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대구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울산 그대로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썼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울산이 지금 K리그에서 누가 뭐래도 최강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복이 적어요. 그게 전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복이 없다는 게 항상 완벽한 팀이라는 게 아니라 되게 차분해요. 그래서 사실 그 요코하마전 때 그 세 골을 먼저 얻어맞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좋은 팀의 어떤 자격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벌어지는 거고 실수가 벌어질 수 있고 축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강원하고 포항 경기 이제 그 하이라이트 커뮤니티에서 돌려보니까 벌써 댓글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3대 0에 됐는데 그 두 골을 딱 들어가니까 이거 강원이 뒤집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2019년이었나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그렇게 명장 평가를 받는데 그 경기 4대 0을 이기다 5대 4로 역전을 당하는 강원한테 김병수 감독님이 강원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축구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경기도 저는 이제 요코하마전에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세 골 줬는데 두 골을 금세 쫓아가서 그거를 역전해서 이길 수도 있었던 사실은 제가 보기엔 운이 좀 안 따른 경기잖아요. 골대를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맞췄습니까? 그리고 골키퍼 왜 이렇게 잘 막아? 포프? 그 선수가 그렇게 잘 막는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막았죠. 그러니까 이게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날 좀 안 풀리는 경기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를 뭐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 골을 실점해도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본인들 축구를 하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제주전도 마찬가지죠. 먼저 실점했는데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집중해서 쫓아갑니다. 이번 경기도 먼저 실점했어요. 대구도 수비 강하다고 하는데 쫓아가요. 본인들 스타일대로. 그래서 그 경기들을 잘 보시면 대충 만든 득점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울산은 좀 울산답게 경기를 계속 풀어가고 득점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당탕이라서 다음번에 이런 장면 또 만들 수 있어? 이 팀이? 이런 것 또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원래 울산 저런 식으로 득점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아, 얘네들은 지고 있어도 쫓아갈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러다 지는 경기도 있죠. 하지만 확실히 팀이 한 70점 정도면 합격점이라고 쳤을 때 그 정도 70점 정도 합격점 정도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잘할 때 뭐 80점, 90점짜리 나오긴 하지만 못해도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많이 없다. 근데 전 그게 그 강한 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경기도 그냥 안 풀렸네 정도의 느낌이지, 아 진짜 축구를 이따구로 해 이렇게 느낌을 안 주는 팀. 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득점 장면들도 보시면 되게 전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마틴 아담 나올 때 헤딩으로 한 방 넣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많이 나오는 장면이었고,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이명재 선수 크로스까지 가는 장면도 너무 좋았던 게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명재 선수 발 앞에 딱 배달이 되고, 이명재 선수 왼발 날카로운 거 다 알잖아요. 국가대표까지 들어간 선수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크로스였고, 그 마틴 아담 헤딩 딱 그렇게 돼서 종종 나오는 패턴으로 딱 만들었던 거고, 두 번째 장면도 상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설령우 선수가 이제 뒤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그 크로스각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그때 보시면 그것도 중앙 쪽에서 이제 뺏어가지고 연계가 되는 장면이었는데, 중앙 쪽에서 볼이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타루 선수였나요? 여기 툭 제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개인 능력이죠, 그거는. 근데 중앙 쪽에서 탁 제치면서 이쪽에 들어가는데 그때 앞에 3명인가 있었을 거예요, 공격수가. 네. 여기 이렇게 3명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아타루가 제치고 여기를 떼어내고 이제 설령우 선수가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제치고 나왔을 때 대구 선수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야, 얘 이거 밀고 들어오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 앞에도 3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판단이 되게 정확했던 게 중앙에 쏠려 있으니까 측면 열자. 측면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설령우가 딱 들어오고 여기 있는 선수들 3명 다 골대 앞으로 들어가고요. 아타루도 들어갑니다. 4명이에요. 거의 골대 앞에가. 그러던 상황에서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3명 정도를 다 지나가게 되고, 이 뒤에서 따라 들어오던 이 미드필더 중에 한 명 최강민 선수가 마무리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아마 3명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근데 요런 흐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중앙, 측면 했다가 중앙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가 워낙 그 해결하기 어려운 쪽으로 하죠. 수비랑 골키퍼 사이로. 골키퍼가 잘못 튀어나왔다가 앞에 있는 선수 발에 걸리면 골대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튀어나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자르려고. 그죠? 수비수들도 본인 쪽 골대를 보고 있으니까 자책골을 조심하면서 막 뛰어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공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본인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는 의식을 못해요, 원래. 그잖아요. 여기 있는 2번 선수는 9번을 못 봐요. 다만 자기 앞에서 넘어가지 않게 할 뿐이에요. 3번은 9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9번을 견제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7번은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 9번만 견제할 뿐이야. 7번도 일로 움직이면 4번도 여기를 붙어야 돼요. 여기 제어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는 못 봅니다. 이게 이 측면 쪽에서 속도를 붙여서 올라오는 이 풀백이나 윙포워드가 이 사이를 노려서 패스를 딱 주고 이 뒤에 바깥쪽에 들어온 선수가 있을 때 장점인데, 이게 그냥 바로 먹혀버렸죠. 이게 되게 잘 만든 장면이고 득점이 깔끔했던 장면이고, 근데 이게 또 울산이 좋아하는 형태고,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울산 하여튼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좀 제가 이렇게 그대로다 이런 거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좋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울산 선수들이 참 축구를 잘 이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또 경기를 보면 볼수록 제가 보기에는 그 이청용 선수 같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경기 안 될 때 안 되는 팀들 주로 말씀드리거나, 제가 최근에 이제 FC 서울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김기동 감독님 좋아하잖아요.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FC 서울 선수들도 예전에 안익수 감독님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 안익수 감독님도 그러고 풀백들을 적극적으로 위치를 변동시켜서 쓰는 지도자였잖아요. 높은 위치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중앙에 들어오게 해서 인버티드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것도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 선수가 측면에 넓게 벌려서 주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위치를 빌드업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수비가 좀 이게 다 옮기려니까 좀 귀찮네.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잡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사이를 상대가 너무 촘촘하게 중앙 쪽을 아예 너무 공을 잘 돌리니까 중앙을 안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쓸 때 풀백대를 올려 쓰는 이유는 여기서 공을 받아봤자 여기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무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볼을 센터백이 여기서 잡았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까랑 완전 다른 각이에요. 패스가 이 각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6번 선수한테 공을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주기가 좀 까다롭겠죠. 그러면 이 미드필더 아니 측면에 볼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너무 편하게 줘버리면 이렇게 오니까 여기 볼 투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격 전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여기 있는 측면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 버리고 여기 있는 선수가 여기 6번 선수가 이런 위치를 딱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6번이 뭐 미드필더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요렇게 여기가 10번이 윙포워드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패스길이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좀 넓어진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와서 받으면 패스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얘가 딸려나가든 딸려나가니까 이 공간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아까랑 다르게. 이런 효과를 노리려고 전진시키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쓰려고 이제 요즘 최근 인버티드 풀백 쓰는 경우들 많죠. 여기서 볼 투입한 다음에 여기 공 잡고 있을 때 이 선수가 여기는 10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일부러 이 앞을 지나쳐서 가면서 일로 당겨놓고 6번이 나와서 여기서 받는 거죠. 그럼 여기 넓어지니까. 뭐 이런 식의 전술들을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상대 대응에 맞춰서 수비수들의 대응에 맞춰서 공격하는 그 팀에서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움직여야 될 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형적으로 넓게 올라가서 받아라고 할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약간 이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3번으로 해봅시다. 아까 그대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중앙 쪽을 안 좁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럼 이 길이 아까랑 다르게 안 나죠. 여기 잘릴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리잖아. 그럼 이 선수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이 선수 사실 죽은 선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와 줘야죠. 이렇게 내려와 주면 여기 넓잖아. 받기만 하면 여기 넓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연쇄적으로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연쇄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3번이 공 잡으면 10번 선수가 그대로 있을 수 없죠. 측면 쪽에 여기를 많이 뛰어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패스길이나 주고 다시 주면 6번이 아까보다 넓게 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3번 선수가 지금 화면에 있는 선수에서 그 파란색의 3번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대를 잘 이동시킬 수가 있고, 이런 땐 내려와 줘야 돼, 이런 땐 또 올라가야 돼 라는 걸 판단을 개개인이 영리하게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거를 그 지금 하늘색의 10번 선수가 2배씩 3배씩 남들보다 2배씩 더 뛰는 느낌으로 뛰어서 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제가 가끔 리뷰 드릴 때 뭐 인천의 김성민 선수가 이런 거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의 힘을 빼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선수들이 그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특히나 이명재, 설령우 선수가 어떤 때 본인들이 압박당할 것 같을 때는 이 깊은 위치까지, 이 센터백 옆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서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넓혀주기도 하고 늘려주기도 하지만, 아까 득점 장면에서 계속 이명재, 설령우에서 공격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수비 선수들이라서 빌드업 할 때 분명히 그 김영건하고 임종훈 옆에 있었던 선수들 같은데 올라갈 때는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를 결국에 시도하는 게 이명재랑 설령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그냥 전술에 구애돼서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배치할 거야 라는 거에 구애되지 않고 해줄 때, 갈 때 안 갈 때 구분이 잘 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하죠, 다른 선수들도. 지시를 안 해도 아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 울산은 그대로 잘하는 팀이다. 항상 일정한 정도의 경기력을 낸다. 네. 꾸준하다라고 썼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그럼 다시 찍어야 돼서 영상을 이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변경보단 변화를 볼 수 있는 경기였고, 울산은 참 그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서의 그 어떤 그 꾸준함, 일관성을 볼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팀 다 팬들이 즐거우셨을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울산 팬들은 잘 만들어진 두 골로 승리를 따내는 아주 즐거운 경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 FC 팬들은
좀 마지막에도 기회가 또 많았잖아요. 막 몰아치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 계속 투입하고 그런 열정을 함께 보는 것과 함께 다음 경기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경기 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기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런 경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경기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 팬분들 힘내시고요. 울산 팬분들 계속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